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04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겸 제2회 코로나19 이후 해운 물류 산업 안정화 방안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등등은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40명 정도 이 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그 각자 소개를 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 이게 또 소리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발제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니까요. 마지막 마칠 무렵에 각자 인사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7회하고 제1회 코로나 안정화 방안 좌담회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었고 그 내용이 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해진공회도 이제 갔고 또 언론기관에도 많이 나서 우리 한국 해운과 선박금융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7회 제1회 좌담회 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그 김영무 상금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무 상금 부회장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까지 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한 5분 정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거기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녹색 버튼이 있는데. 됐어요? 예,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 설악산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원래 내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제 일정 체크해 보니까 오늘이라고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하게 이제 좀 왔습니다. 환영사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우리 김 교수께서 오늘 그 선박금융 동향보고랑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고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80년대부터 세 번의 그 위기가 있었어요.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그때 오일 쇼크로 인한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죠. 그때 이제 100여 개 회사가 이제 30개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절반의 성공을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97년도에 이제 IMF 외환위기인데 그때 이제 크게 나왔던 게 부채비율 200%를 이제 적용을 했죠. 이 부채비율 200% 이제 적용이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의 씨앗을 잉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이제 자구내력을 이제 강요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외화가 부족하니까 돈 되는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오라 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잘못됐던 게 뭐냐면 현대장 상선 자동차선을 판 거예요. 왈레니우스한테. 근데 그 20억 달러에 팔았는데 실제 왈레니우스가 갖고 들어온 돈은 3억 달러밖에 안 돼. 17억 달러가 국내 외환은행이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 그 당시에 현대상선이 자동차선을 갖고 있었으면 2008년도에 그런 이제 금융위기 때 현재 같은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의 곧 이제 경제 회복이 됐죠. 이후로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뭐 해운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하에서 뭐 선박 투자 회사 제도라든가 톤세 제도라든가 제휴선박 등록 특구 제도를 그 제도가 도입이 된 그 선박 우리 해운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속절없이 당했어요. 또 왜냐하면 첫 번째가 IMF 사태로부터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그 대책을 반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구내력을 강요해서 채권단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자구내력 강요해서 돈 되는 자산을 팔아서 전부 다 채권을 회수했어요. 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둘이 자산 판 게 거의 7조 또는 8조입니다. 이것이 경쟁력 강화보다는 어떤 채권에서 급급해서 현대상선은 현재까지 이제 재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1997년대 200%를 강요하다 보니까 2008년대 어려움이 뭐냐면 200% 때문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사선을 이제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한진해운 사선이 컨테이너 사선이 컨테이너 운항 쓴 데가 100척인가 쓰는데 사선은 50척이고 대형선은 50척은 전부 다 해외 선주로부터 빌린 겁니다. 주로 외국 선주한테 빌렸는데 이 외국 선주들은 국내 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국내 조선에서 건설하고 한진해운 현대상선한테 배를 빌려주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유럽에 가보면 한국에 가면 볼펜 한 자루만 들고 가면 돈 대주고 선박 쥐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볼펜 한 자루만 갖고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한국이다. 라는 이 비아냥 겪는 우리 어리석은 소리도 어리석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현재 저희가 현대상선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운의 중요성을 알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좀 사상 최초로 우리가 맨날 주장했던 해운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기간산업 안전기금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해운과 항공을 우선 지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이제 고양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제 웨비나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동향을 잘 파악하고 향후에 우리 해운 산업이 재건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회장님, 오늘 말씀하신 그 연설이 지금까지 그 부회장님 말씀하신 연설 중에서 최고로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이 기간 산업으로 인정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이고 오늘 그 웨비나를 잘 해서 앞으로 우리 해운 재건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인사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공인들한테 발표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위기로부터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배우지 못해.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참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는 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그리고 제1회 자담의 결과 보고 시간인데요. 아까 그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나오는 마리타임로 뉴스 업데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2 세션 선박금융해운 동향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단톡창에 매일매일 반가운 뉴스가 아침마다 날아듭니다. 우리 그 서기원 한국 선박금융 사장님께서 참 노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선박금융 세계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서 사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걸쳐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서 사장님, 서기원 사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아까 이게 그 전체 음소거가 돼가지고요. 노력적으로 할 때마다 음소거 시켜야 될 겁니다.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예, 좋습니다. 네네네. 뭐 제가 그 발표할 자료는 사실상 뭐 데일리로 제가 올려드리는 그 데이터들의 어쩌면 그 시계열적인 그런 그 흐름을 좀 매크로한 부분에서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오늘 뭐 자료 올려주신 뭐 장단장님이나 이렇게 디테일한 또 선박금융에 관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쪽에 설명이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제가 그 준비한 자료 발표를 쭉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하게 그 한국까지도 금리들을 보면은 지난 그 5월 초에 저희가 그 세미나 한 이후에 금리가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정책 금리들이야 이제
코로나 굉장히 극도로 익스트림한 그런 상황에서 대폭들 다 떨어지고 뭐 그 후에 이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 시장에서 어떤 회사채라든지 그런 금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제가 그 첫 번째 장에서 보시면 미국의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나 하이힐드, 그다음에 유럽의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나 하이힐드 이런 그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스프레드들을 보면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를 이제 빨간 글씨로 보실 수가 잠깐만요. 있죠. 사장님, 서 사장님. 네. 혹시 지금 화면 공유하고 계시나요? 화면이 보이잖아요. 여기 영상이요. 예. 예, 영상에 저는 그 교수님 얼굴이 뵈는데요. 아니, 지금 화면 공유하시면서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자료가 지금 뜨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올린 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화면 공유하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사장님, Alt S 클릭하시면 됩니다. Alt S. 이게 제가 핸드폰이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예. 나옵니까? 지금 이거 하면 되죠.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맞습니까, 사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제가 블루스 오 블레스 이렇게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사들의 코로나가 어떤 그 영향을 지금까지 줬느냐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일단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금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글로벌하게 시장 금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힐드 쪽, 투기 등급 채권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에너지 관련한 하이힐드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20%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8%대로 금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 등급, 투기 등급 할 것 없이 다 떨어졌고, 다만 이제 국내의 채권 수익률들을 보면은 사실 스프레드는 오히려 조금 넓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무위험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의 금리들은 오히려 스프레드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아무래도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이 아직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흐름인데요. 이제 여기 미국의 3개월 T빌, 그다음에 한국의 통화채 요 흐름 이제 비교를 좀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한국의 경우는 하락폭이 이렇게 밋밋하죠. 글로벌한 그런 금리에 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장에 보시면은 국내 채권의 이제 수익률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차트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회사채 간의 투자 등급 대비 투기 등급,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하고 투기 등급, 국고채 투자 등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축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국고채하고 WB 마이너스, 사실 이제 투기 등급은 아니지만 여하튼 투자 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이죠. 그게 이제 좌측축입니다. 좌측축이고, 그다음에 이제 AA 마이너스 하고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가 이제 우측인데,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스프레드가 올라갔죠, 오히려. 지금 앞에서 이제 제가 국내 상황 말씀드렸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다시피 3월 하순, 3월 19, 20일 날이 피크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쭉 해서 떨어진 상태고,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스탠스틸 상태인데 약간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이제 뭐 제 예상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었고, 이게 뭐 1,300원까지는 못 갔고, 1,240원 중간에 좀 찍었다가 지금은 1,18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덧붙여서 통화 선물의 그 스프레드를 보면 그 스프레드는 이제 보통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 간의 그 차이를 보면은 아니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보면은 6월 초에 그 예컨대 한 뭐 50bp 그 연환산 했을 때 50bp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30bp 정도로 그 환 헤지 스프레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US 달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원화 베이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환 헤지를 해도 작년 재작년에 그 150bp 뭐 이렇게 달하던 그 환 헤지 손실을 안 봐도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해운 운임인데요. 사실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상황은 돈의 힘이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즉각적으로는 채권과 주식으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원자재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WTI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현물로 바꿨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도 지금 45불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게 LNG 가격입니다. LNG 가격이 지금 2불 34전까지 와 있는데, 이게 뭐 1불 한 60센트 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금값은 뭐 오른 거 알고 계시고, 구리 뭐 기타 철강석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해운 운임을 보면은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더 언급이 있겠습니다만은 BDI가 뭐 2,0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1,500대 와 있고, 나머지 케이프, 파나막스, 뭐 스프라막스 다 해서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은 특히 파나막스 같은 경우 60%, 그다음에 케이프가 22% 현재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 운임 중에서도 유조선 지수는 이제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컨테이너 지수들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SCFI 같은 경우가 지금 이어론 이어 작년 대비 43%, 이어 투 데이스로 33%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장인데요. 뭐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가의 추이고, 4월 초 이후로 브렌트는 쭉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조선 운임 지수,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지수들입니다. 이게 6월 말, 7월 초에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가 뭐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BDI가 다시 최근에 7월 초에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감으로는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지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컨테이너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용선료, 그 다음에 중고성가,
그다음에 이제 그 머스크의 그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페이지를. 그 머스크 자료 중에서 그 컨테이너 볼륨, 그 이어 온 이어 그로스 차트 왼쪽 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쭉 마이너스를 그 이어 온 이어로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그 운임하고 그 벙커 프라이스가 그 우측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 컨테이너 선사들의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한 게, 선복 그게 감소하고 벙커 가격이 이제 컸다고 봐지는데, 컨테이너 그 발륨도 이게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회복세는 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다음 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맥락입니다. 이제 여기 그 컨테이너선의 그 글로벌한 공급 추이인데요. 맨 그 좌측 상단께 그 현재 그 계약 중인 계약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그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이 조선사의 수주죠. 컨테이너 형별로. 그 다음에 이제 맨 그 우측 하단이 패선입니다. 패선. 그래서 이 추이가 보면은 공급 쪽에서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줄었다. 이게 이제 결국에 그 H&M 같이 그 대형 선을 투입을 했고, 거기서 좀 어떤 수혜를 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을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표지에다가 블루스가 아니고 그 블레스다. 코로나가 결과적으로는 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결과가 또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어떤 인식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조선사도 마찬가지고 그 해운사도 마찬가지고 3월 19일 날 저점 대비 그다음에 특히 그 H&M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 81%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월요일 거여서 화요일 날 좀 많이 빠졌었죠. 뭐 저는 이제 그 일시적인 걸로 이제 봐지고요. 그 하락세는. 그러나 주가의 그 회복세는 좀 더 저는 연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차트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과거 한 3개월 정도를 쭉 그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상을 한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의 지금 제2차 확산 때문에 그 심적으로 어떤 소비자들의 뭐 심리가 많이 이제 얼어붙어 있고, 하지만은 그동안 뿌려진 그 돈들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만큼은 특히 해운이나 물류, 그다음에 조선 기업들이 좀 더 그 과거보다는 어깨를 펴고 그 펀드레이징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도 그럴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선복도 많이 줄었는데 H&M이 그 대형선이 들어가서 앞에 첫 장에 있는 블레스로 내가 본다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뭐 개선이 많이 되고 이제 배들이 좀 운항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운항을 줄였다. 예, 개선. 예, 개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H&M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이제 인도받은 그 배가 얼라이언스 투입이 됐고, 그래서
조금 다른 선사들, 다른 그 아, 중소 선사들에 예, 예. 비해서 혜택. 독점적인 뭐 예, 예. 그런 위치를 예, 수혜를 받지 알겠습니다. 않는 충분히. 네, 그런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선사들은 이제 개선을 했고 HMM은 오히려 이제 선복이 얼라이언스 쪽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다 네. 이런 말.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홍콩의 김정선 변호사님 들어와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콩 이야기 좀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자료 이제 쉐어 드리려고요.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예, 예. 네, 보입니다. 예, 예. 네. 예,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힐 디킨슨이라는 영국의 해상 로펌에서 홍콩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국제 상사 중재랑 소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후에 한국 선박회사들을 그 코로나 이후에도 그 이전에 선박 매매에 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으셨던 회사들은 저만 해도 지금 5, 6건 한국 회사 관련해서 선박 매매 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던 회사 분들은 그 딜에는 특별히 영향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제 여겨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홍콩과 한국의 그 요즘 최근 해운에 관련된 그 수출 무역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2013년에서 2017년에 이제 이미 한국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그 1대1로 정책이 저희 한국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운 산업과 그리고 저희 선박 회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과 이제 홍콩 간에 이제 바다를 통한 무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콩에 있는 통계청을 통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콩의 이제 수입량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는 홍콩을 향한 이제 수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187억 달러 규모로 보여지고요. 지금 홍콩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한국 수출을 즉 홍콩에서 한국 물건들을 이제 수입해 오고요. 보통은 이제 중간 이제 반도체나 통신기기나 또는 화장품 같은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홍콩에 수출하는 그 양이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콩이 이제 한국에 수출을 하는 그 양도 지금 홍콩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대비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지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1대1 정책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와 홍콩에서 함께 발표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해운사로 저희 한국의 선박회사분들께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내용은 이게 예전에 이제 실크로드의 이제 현재 이제 중국의 신경제 정책인데요. 대내적으로 보면 이제 과잉 공급이 되는 중국의 그 이제 인프라나 어떤 이제 그 인프라 그다음에 무역량들을 이제 외부에 이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들을 주도해서 이제 전체적인 펀딩을 일으켜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개발도상국인 또 파키스탄, 뭐 인도 또는 이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와 그다음에 또 해운을 이제 전부 다 이어가겠다는 중국의 단기적인 정책인데요. 이제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경제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이제 주변 국가들과 함께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경제 상황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지금 이 항만 보시면 우리나라 부산항 쪽을 지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1대1로 정책이 나중에 저희하고도 지금 2010년부터 15년에 또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갔고요. 저희 나라 기업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 정책을 함께 구축해 가고자 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 1대1로 정책에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포커스 되어 있는지를 보면 주로 이런 항만시설 트랜스포테이션, 즉 항만, 그다음에 뭐 철도, 그다음에 에너지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이 주도하에 이제 아시아 인프라 이제 은행을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103개의 국가,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103개의 국가가 함께 지금 펀딩을 들어갈 이 제도와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각 다른 나라들이 요 1대1로 관련된 어떤 계약을 하실 때는 주로 중국 법 제도하고 각 나라의 뭐 커먼로 지역도 있고 또 다른 각 나라의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홍콩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2017년까지 이제 홍콩이 중국의 하나이지만 이제 홍콩이 원래 유지했던 시스템을 법 체계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계약이나 그다음에 중거법, 그다음에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시 분쟁 해결하는 것도 이제 홍콩으로 이제 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과연 한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되새겨 보면은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남방 정책하고 북방 정책이 있는데 그 러시아로 이어지는 그 북방 정책하고 또 남방으로 뭐 베트남이나 그쪽으로 증진시키려는 그 정책이 중국의 1대1로 정책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협력해 가고자 해서 올해 8월에도 칭다오에서 이제 관련 정부 부처 두 나라에서 만나셔서 이것을 잘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서약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오피스에서는 이제 그리스에서 저희 그리스 오피스에서는 이제 가스 공사 같은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해서요. 이제 민관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광산 쪽에 이제 선박들이 어떻게 이 광산 쪽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일을 이제 자문드리는 일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저희 나라의 항만 시설과 또는 중국이 자기의 자체적인 어떤 소스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예전에 이런 중동 지방에서 이미 개발하고 메인테인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술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것을 한국과 잘 이야기가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서 저희 이런 선박회사나 또는 해운회사에게도 이러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아마 다 강의 마치시고 나서 말씀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변호사님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저 무역량이 2019년 한국에서 홍콩 나가는 물량이 조금 줄었지만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2010년 6월하고 2020년 6월하고 비슷해보니까 3,970에서 3,026으로 좀 떨어졌기는 했지만 그대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홍콩한테는 한국이요. 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수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도시고요. 예, 홍콩 이제 한국에서 그 중간재 수출을 홍콩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다시 중국에 보내는 그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15%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아, 네. 다음은 우리 그 해운산업의 동향 이중보 HMM 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중보 부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HM 재무팀의 이중보 부장입니다. 예, 소리가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지난번에도 잘 네, 잘 들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그 현대 당선 HMM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그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상장 뭐 회사의 그런 여러 공시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숫자에 관련된 특정한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지난 8월 12일 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 그 해수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일단 저희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8월 12일 날 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크게는 두 챕터였습니다. 근데 두 챕터 중에서 두 꼭지는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뒤에 세 꼭지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앞서 말씀하셨던 2016년 이후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그런 어떤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해운 산업이 많이 축소되고 이제 쪼그라들었던 부분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2016년 이후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2020년 2분기까지 이제 반기까지 온 실적은 저희 계획보다 조금 더 빠른 형태의 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당사의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해운 산업 전반에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KDB를 비롯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아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반기에 나타난 부분이 한 매출은 2조 6,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 단기 순손실은 반기까지는 한 374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 2분기만 보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27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만을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다음 3분기까지는 아마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국 이제 공정공시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장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향후에 해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6년 이후에 해양진흥공사의 전신인 뭐 한국해양공사 그 K스마트를 비롯해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일앤리스백이라든지 그리고 신조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는 VLCC 5척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작년에 23K 이제 금융을 완료하면서 저희 회사가 지금 총 12척 중에서 23K는 10척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한 척을 더 인도받고, 그리고 다음 달 초에 한 척을 더 인도받게 되면은 이제 24K 12척은 다 풀로 다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16K 8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총 8척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 인도받게 되면 저희들은 한 현재로서는 한 85만 TU 정도의 저희들 순봉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발표 때는 이제 그 장관님께서는 한 100만 TU까지 HMM에 대해서는 100만 TU까지 늘리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재 저희들까지 아래 있는 직원들까지 구체적인 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경영진청에서는 계속 그 부분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지원을 받았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VLCC라든지
23K, 또 16K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외에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까지는 한 11,000대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29년, 20년 해서 총 11,000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 규모로서는 저희들이 한 3억 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총 투자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들이 해운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항만 투자나 아니면 대포 투자 같은 경우에 꾸준히 KOBC랑 함께 투자 검토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상반기에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이 소유해서 팔았던 HPNT나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신문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싱가포르의 PSA와 조인트 벤처 투자라든지 그리고 해외 대포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 뭐 현대상선 HMM뿐만 아니라 현재 해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업체에 같은 플러스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HMM만의 어떤 그런 베네핏을 누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다 한국 해운 산업의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운 재현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이제 현재 2020년 이 반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2020년에 전기하고 그리고 향후 한 20 쭉 아마 우리 해운 산업에 큰 그 영향을 미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저희들 유관기관들한테도 뭐 저 한낱 그 HM의 그 개인이지만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저희들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로 금융 부분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특히나 뭐 조선업종 조선에 하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조선, 현대중공업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현재 많은 부분을 서로 협력하면서 이 해운 산업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 발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현대상선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세션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나만 더 확인 부탁드리는데요. 예. 아까 85만 TU란 게 그 23K, 예. 16K 다 인도 받으면 85만 TU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우리 해운 부대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강희중 물류운영 본부장님 항만하역협회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중 본부장님.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만물류협회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희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담회를 개최해 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를 취급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 여러 업종의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한시도 멈추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며 항만하역은 각종 자재, 생필품 공급 및 무역 등을 위해서도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 현장에서의 감염 확대 예방 대책과 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 물류 산업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향으로는 항만 물동량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항만 물류업계는 업무의 특성상 금년 1월에서 3월까지는 계약된 물량이 들어와 큰 폭의 물량 감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부터는 큰 폭으로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무역항에서 4월, 5월, 6월에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3억 5,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은 8.9, 5월은 12%, 6월은 17.9%가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매월 감소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항만 물류업계의 메이저 10개사에서 처리한 원유 및 컨테이너를 제외한 벌크 화물이 4월에서 6월까지 물동량은 20% 이상 감소하여 10개사의 항만의 매출액이 약 7%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7월 이후는 대부분 우리 회원사에서 말하기를 항만 물동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컨테이너는 전국 항만 처리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24만 2천 TEU를 처리했습니다. 물론 항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항만별로 부산항 같은 경우는 한 2.2%가 감소가 되었고, 오히려 인천항은 1.1%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그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11.8%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감소폭 그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감소폭이 6월부터 감소폭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벌크 화물과 같이 7월 이후에는 더 많은 감소폭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4월부터 크게 그 감소가 돼서 지금 6월 말까지 한 13% 정도 물동량이 감소됐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종덕 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장님, 이 부장님은 그 이자 물류회사 쪽에 계신데, 좀 이자 물류회사 좀 근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까지 학예 휴가여서 집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상반기까지 이 계약 운송인 혹은 뭐 NBOCC 이 대기업 이자 물류 회사를 포함한 이 계약 운송들의 시장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 지금 8월 정도까지 크게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운 시장에서 컨테이너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GRI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받아들여서 운임이 대폭 인상이 되는데 이 운임의 인상 부분은 사실 뭐 선사들한테도 이제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 그 계약 운송인들한테도 부정적인 효과만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부터 이제 개정 작업을 시작했던 그 해운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31조의 이제 그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 금지 행위 중에서 이제 대기업 이자 물류 회사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이자 물류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 이자 물류 회사를 포함한 큰 규모의 그 계약 운송인 NBOCC 같은 경우는 선사들과의 장기 운송 계약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VI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일정량의 최소 물량을 그 계약서 안에 있는 최소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선적을 완료하게 되면은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박스당 얼마씩 예를 들어서 뭐 1TU당 뭐 200불, 300불씩 다시 화주에게 뭐 그 대기업 이자 물류회사나 중견 그 계약 운송인들에게 선사가 리턴을 해주는 리펀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해운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의 이제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해상으로 운송하던 물량을 특히 그 자재 같은 것을 긴급으로 운송할 경우에 간혹 항공 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위자물류 회사들이나 이제 중견 그 계약 운송인들은 항공사나 항공 글로벌 3PL들과의 항공 운송 계약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계약 안에는 이제 일반 GCR, General Cargo Rate라고 해서 일반 운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많은 항공사들이 국지적으로 force measure, 불가항력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운송을 계약 가격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force maieure의 계약적인 의미는 사실상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항공사들이 force majeure를 선언을 한 이후에도 운임을 높이면은 운송이 가능하다. 운임을 높게 화주들이 지불하면은 운송을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항공사나 항공 글로벌 그 3PL들 그 계약 운송인들이 그 선언을 한 force majeure가 진짜 법률상의 혹은 계약상의 force majeure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단순히 사정 변경에 의한 운임 인상이냐, 여기에 대한 그 계약상 법률상의 다툼이 앞으로 첨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운송인들은 상반기 동안에 이제 세 가지, 해상운송에서 GRI가 있었다, 그다음에 해운법에서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금지 조항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 적용 가능한 것이냐, 계약상,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정도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이제 운임이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 계약 운송인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아까 3,000불 이상 된 것은 이제 외항 전기 선사가 받는 운임일 텐데, 그 중간에 끼인 계약 운송인도 괜찮다는 이유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니까 운임이 상당히 박하게 되면은 이 계약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화주와의 운임을 협상할 이 자리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일정 부분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은 사실 계약 운송인으로서는 그 화주와 운임을 내고할 수 있는 그 룸이 생기기 때문에 운임이 아주 박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표준적이고 정상가적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게 계약 운송인한테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 선급의 입장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선급의 그 김경복 그 실장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른 회의가 진행돼서 나오지는 못하고 한번 화면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선급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입니다. 각국의 입국 봉쇄 조치에 따라 검사원의 입국이 불가하고 선박이 또 저반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적극 행정으로 검사 연기, 원격 검사 등 탄력적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검사 연기가 된 것이 85건이고요. 그리고 검사 연기 외에 56건은 원격 검사, 원격 심사 등으로 탄력적으로 검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에 대한 선급단체로서의 책임 실천 부분입니다. 아약스와 공동으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IMO에 제출을 했습니다. 해외 항만 검사 기능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요. 설계 도면 성인 부서가 이제 감염병 코로나 걸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2교대 근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 검사 진행 상황 및 대응입니다. 한국인 주재원 성선 금지를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을 검사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입국 제한이 있는데 수리조선 등 기묘한 상황인 경우에는 감독이 한국에서 선언을 성선해서 중국으로 입항 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항만의 경우에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하선이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직원 보호에서 더 나아가서 직원의 가족까지 보호하여 재난 극복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한국성급의 방침입니다. 정부 대응 지침을 적극 수용하고요. 본부에서는 격주 재테크 근무 예정이고요. 지부는 자택 현장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입 실적입니다. 한국 성급에 입급한 선박으로부터 선박 검사료 등을 받은 실적, 즉 매출액이 1,477억 원인데 2020년도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1,340억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박 건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그 장석주 상무님과 김동수 상무님 두 분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상무님께서는 이제 그 목포에 있는 대한조선 자사의 그 선박 건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장석주 상무님께서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상무님이신데 전반적인 그런 우리나라 조선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장 상무님도 근무 시간이라서 잠깐만요. 우리 그 장상무님께서 저희한테 그 파일을 넘기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것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는 20년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다. 그 IMF 뭐 OECD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로 봤고요. 그다음에 조선시황은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 발주량 역사적으로 최저 발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년 대비 58%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118만 CGT로 작년 동기 대비 약 70%가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 크락소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약 17% 감소를 해서 2090만 CGT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선종별 뭐 전망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LNG 선만 우리가 카타르 때문에 발주가 조금 밝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유가는 26불에서 38불 그 사이에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해상 물동량인데 2000년 전 세계 해상 물동량
전년 대비 5.6% 감소한 112억 톤 정도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선봉량인데 예, 전 세계 선봉량은 지금 98,938척이고요. 예, 전체 선대 중에서 25년 이상 된 노후 선박 비중이 나와 있네요. 탱커는 1.9%, 벌크는 2.3%, 컨테이너는 1.4%, 가스선은 5.7%입니다. 그리고 국별로 선대 보유국을 보니까 그리스,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순서로 되어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되어 있네요.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폐선량은 3,300만 데드웨이트인데 전년 대비 한 87%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해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컨테이너 선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계 조선 시장 동향인데 수주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575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58.3% 감소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1382만 CGT를 건조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5%가 이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량은 2020년 6월 말 기준 7,240만 CGT인데 작년 대비 13.4%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국내 조선 시장 동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3% 감소한 134만 CGT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조 실적은 그 작년 대비 15.6% 감소한 447 CGT다 이렇게 돼 있고 2018년, 2019년, 뭐 2020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량이고요. 2018년,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쟁국 동향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LNG 벙커링 허브를 구축을 했다는 것이 큰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금융사와 그 쉘이 VLCC 신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 선사인 MOL 선대를 40척 감축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800척 규모 선대를 보유한 MOL은 선대의 5%를 줄이겠다. 아마 코로나19로 그 물동이 감소하니까 배척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마니시는 구조조정 이게 조선소인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MHI 미쯔비시 중공업과 미쯔이 ENS가 그러니까 MHI가 미쯔이 ES를 인수할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쯔이 ENS가 자율운항 선박을 그 시범 방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독일 소식인데 하파클로이드 선언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됐다는 거고요. 프랑스는 토탈의 그 모잠비크 LNG 선 발주 17척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셰일 혁명 주인공인 체사피크가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카타르 한국 발주 LNG선 약 135척을 수주했고요. 러시아는 노바텍에서 천연가스 생산량 정상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그 글로벌 상위 조선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주 잔량 한중 이 합치면은 세계 수주 잔량의 65%를 차지해서 글로벌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예, 그 조선 글루별 수주 잔량을 보니까 그 중국이 CSSC가 403척이고요. 현대그룹이 239척, 삼성이 96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장 전망인데 하반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손은 2000년 전세계 발주량이 2090만 CGT로 전망을 했었고요.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양 플랜트 시장 동향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석주 상무님이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김동수 상무님, 예, 상무님께서 그 대한조선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조선 주식회사의 김동수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그 국내 그 회원 및 그 주요 관계자분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저희 대한조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조선은 본사는 전남 해남군 화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조선소를 지을 때 블록 공장을 조선소 내에 건설을 못하고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블록 공장 2개를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주요 시설은 이제 해남의 드라이도크가 450m, 폭 72m의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골리아스 크레인이 600톤짜리가 1기, 그다음에 1,500톤짜리가 1기, 이렇게 골리아스 크레인이 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지금 현재 직영이 600명 정도 되고요. 사내 협력사가 약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은 2004년, 5년 그때 이제 조선소를 건설을 해서 2007년도에 처음 선박 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09년 2월부터 산업은행 그 관리 워크아웃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쭉 오다가 2011년 7월부터는 대우조선해양의 위탁 경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0월부터 다시 이제 위탁 경영은 끝나고 그 사이에 잠시 한 1년 동안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산업은행 관리의 이제 경영 정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구조는 이제 현재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과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의결권은 이제 산업은행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대한조선은 사실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조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벌커선 위주를 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는 좀 탱커 위주로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라막스급에서는 상당한 많은 저희가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아프라막스급 전 세계 발주 부분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이제 매출 목표는 7,400억 정도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이제 저희가 보기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도 연초부터 이제 많이 이제 그 수주 상담을 진행하던 것들이 이제 중지가 되고 뒤로 미뤄지고 한 상황, 이제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제 스웨즈 막스급 1척하고 아프라막스급 3척,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진출한 셔틀 탱커를 1척을 수주를 해서 총 5척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수주 잔량은 2021년 말까지 건조할 수 있는 19척을 이제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업은행 관리 체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면 보통 한 3년, 뭐 4년 이렇게 임기를 이제 갖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올해 3월에 이제 새롭게 저희 정대성 신임 대표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 점점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기존에는 비전이 이제 세계 최고 중형 조선소라고 비전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쭉 왔는데, 올 초에 새롭게 회사 비전을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모든 분야 글로벌 넘버원 이제 이렇게 비전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조선소지만은 또 이 우리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분야, 뭐 풍력 발전의 그 구조물이라든지 뭐 강교량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도전을 해서 매출도 신장시키고 좀 더 성장을 하겠다는 그 목표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올해 특히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주 상담하던 것들도 취소가 되고 밀리고, 또 건조하기 위해서 그 중국으로부터 강제를 수입하는데 중국에서 강제가 그 선적이 안 돼 가지고 한동안 강제 오기만을 기다린 적도 있었고, 또 뭐 그 유럽의 그 여러 기자재들도 그쪽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연돼서 입고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최대한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거래했던 선주들한테 이제 CEO 레터를 보냈고, 또 협상 진행하면서 비대면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영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계약 서명이라든지 선박 인도 서명 이런 거 다 그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아프라막스 탱커 위주의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수주 활동을 했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셔틀 탱커도 새롭게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LFS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형 개발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듀얼 퓨얼,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엔진 형태의 아프라막스급 신형도 적극 지금 이제 수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중견 조선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저희 대한조선, 그다음에 STX, 그리고 한진 이렇게 크게 3개의 조선소가 이제 중견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3개 조선소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선택하고 집중하고 해서 좀 더 저희 스스로도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 좌담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 참에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국내 주요 해운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대한조선이 그 다른 조선소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다른 조선소보다도 최고 품질의 좋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회사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그 본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 한 2년 전쯤에 우리 예. 그 대한조선 방문해서 목포 쪽에서 아주 음식 대접을 아주 맛있는 음식 대접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매출이 7,400억이라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나요? 아유, 7,400억은 사실은 한 3, 4년 전 거의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요것만 가지고는 회사가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새롭게 비전을 설정했듯이 일단 매출 1조를 목표로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주력으로 하는 이제 상선 이외에 그 어떤 그 정부 발주공사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정부 발주공사 그 한국 그 저기 뭐야 해양 실습선이라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옆에 이제 좀 여유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매출을 그 예. 증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 세션 교수님. 마지막인데. 예. 김 교수님, 제가 여기 장성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정상무님이랑 우리 발표하신 거에 대해 의견이 있는데 예. 아까 정상무님 발표하신 거 보면 이제 금년에 조선 수주량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할 거로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일부 조선업체에서 현대상선에 이제 발주가 좀 늘어나고, 근데 국내선사가 좀 발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LNG선이 이제 발주가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하반기쯤 되면 카타르 프로젝트가 이제 개시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을 멈추려고 그래. 구조조정을. 예. 그래서 일부 구조조정 대상 선사가 최근에 발주량이 늘어나니까 정부에다 대고 향후를 위해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판단 같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카타르 프로젝트나 LNG선이 수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구조조정을 멈추면 좋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조조정 경쟁력 개선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 생각에 의하면 최소한도 우리나라 조선 캐파의 3분의 1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전 세계 조선업계가 살고 전 세계 해운이 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업계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동의해. 동의를 하는데 조선업계 사람들은 스스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해운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업계도 캐파시티에 대한 구조조정을, 특히 조선업계는 특히 구조조정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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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전체 우리나라의 조선 전체 총 캐파가 지금 과잉이라는 말씀은 그렇죠. 일견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LNG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 빅3 위주의 어떤 그쪽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고 또 저희 같은 중견 조선소들은 또 중견 조선소들이 또 소화할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견 조선소 중에서는 저희 대한조선이 그동안 좀 나름대로 시장에서 많은 인지도도 쌓았고 특히 지금 국내 중견 조선소 중에 저희 말고 STX가 하고 한진이 있는데 이제 한진은 이미 수빅에서 철수를 하고 특수선 위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소는 저희하고 좀 상황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이미 이제 회사 내에서 피믹스를 중소형 선박 위주로 피믹스를 전환을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견 조선소들이 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좀 전문 분야를 특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든지 시가서 대기업만 있는 거가 아니고 적정한 규모의 회사도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위치에서는 어떤 다른 회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거 김상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이제 대형선 위주로, 대형 조선소 위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형 조선소도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맞는 중형 조선소가 필요해요. 중형, 예를 들면 파라막스라든가 그런 배, 그다음에 핸디 사이즈 배를 지을 만한 그런 범용선박을 지을 만한 조선소가 필요한데, 뭐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보니까 이 조선소 위주로 다 구조해 보니까 우리 국내 선사들이 발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형, 중형, 소형. 그래서 이게 그 각자 수요에 맞게 적당한 그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지. 뭐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중소형을 싹 없애버리고 대형 위주로 남긴다. 그건 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에 바라고 싶은 거는 다 아시겠지만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는 성가가 국내가 중국보다 10% 이상 비싸요. 근데 그 부분은 대형이나 중형이나 소형 조선사가 반성을 해서, 예를 들어 외국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부에다 대고 할 얘기지만 조선 건조 단가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고, 저 일본보다도 비싸잖아요.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비싸고. 그러면 건조 성과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지, 국내 선주가 값이 비싸서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이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들은 원가 낮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국내 선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수주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에 맞추기 위한 원가 절감을, 극한의 원가 절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운이랑 조선이 항상 상생을 하고 행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서가 서로 따로 나눠져 있어서는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해운, 조선, 금융이 일어나야지 우리나라 해운, 조선, 금융, 그다음에 철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두에는 항상 해운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고 전 뭐 김상문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영무 부회장님께서 원래는 종합토론 모셨는데 또 일찍 자리 뜨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장세호 실장님께서 선박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실장님. 네. 예, 장세호 실장님 해주십시오. 네, 목소리 들리죠?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지금 휴가죠.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아니, 아까 있었잖아, 3개. 여보세요? 예, 잠깐만요. 네. 올리는 거는 동향, 동향부터 올리겠습니다. 예, 동향 2페이지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 동향 올라갑니다. 예. 네. 근데 실장님, 여기에 실장 이름은 안 쓰시고, 네. 이렇게 하고, 금융인 이렇게 하셨는데. 금융인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은행 기업금융 1실장 장세호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KSS 해운도 계시고, HMM, 장금상선, 대우조선, 대한조선, 그리고 각종 이제 해운업계 관계자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계에도 지금 네 분의, 제가 알고 있는 네 분의 기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뭐 좀 무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편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선박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자료는 과거 우리 3월달인가 4월달에 한번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한 정도고요. 이 물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왔어요? 여보세요? 지금 잠깐만 혼선이 생기는데. 잠깐만요. 저희들이 음소거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운임지수 추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석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BDI라든가 SFI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그런데 월드스케일 같은 경우는 3월 중에 거의 유가가 폭락할 당시에 저장고의 역할을 하다가 최근은 좀 많이 내려왔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6월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봉량 관리 효과 등 뭐 물동량 회복에 따라서 운임은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저희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취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연초 1차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중이야. 안 나오지. 휴가 중인 거 아는데 보고 하면 안 되지. 부회장님, 김용무 부회장님. 다 지웠습니다. 예, 괜찮은 말씀하세요. 지웠습니까? 예. 네네. 좀 띄워주실래요? 잠깐만요. 예. 연초 우리 첫 번째 회의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할 당시에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그 이후 5월부터는 좀 이제 급등한 금리 수준이 이제 많이 낮아지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도 과거 그러니까 연초 대비 조달금리 수준은 약 한 50b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FTP라는 것은 이제 산업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금채를 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금리를 반영을 해서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부점으로 내려주는 금리 수준입니다. 보시면 FTP 6년물 변동 추이를 보면은 연초 대비 약 50bp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때는 연초 대비 112bp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완화되면서 63bp가 내려서 현재로는 연초 대비 약 50bp다. 이러한 이제 FTP의 변동은 해운사의 선박금융을 할 때 비용 부담으로 저 금리가 올라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에 대한 최근에 산업은행의 금융을 한 사례를 보면은 국내 선사는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처에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시는 뭐 잔금상선이나 다른 뭐 폴라리스들에서 느끼는 그러한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을 하느냐에 좀 느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뒤에 표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국내 선사 위주로는 적극적으로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에 FTP가 상승한 영향으로 금리는 연초 대비 약 한 50bp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반기 중에 약정 체결한 거는 H라인 등 LNG, H라인 앞 LNG 1척 선박금융 등 약 11건을 했고요. 그리고 검토 중인 거는 HMM 15,000TU라고 했던데 이게 좀 16,000TU로 바꿨더라고요. 스크로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6,000TU 컨테이너선 8척 신조 지원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비거주자에 대한 선박금융은 달러 수급 현황에 따라서 지금은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딜 취급을 검토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약정 체결해서 기표가 된 사례는 없고요. 최근에 검토 중인 거는 모잠비크 LNG선 프로젝트, 라킬랏 마란가스 LNG선 프로젝트 등 주요 선박금융에 대해서 이제 이 선박금융이 재추진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선자로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표를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안 보이시네. 예,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선박금융 주선 실적을 좀 요약 정리를 했는데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1번에서 4번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 그때 나온 실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좀 별도로 이제 분홍색으로 색칠해 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파이낸싱을 한 사례들인데요. 보면은 페노션이 2건이 있고 SK 해운 한 건이 있고요. KSS 해운이 하나가 있고 H라인 관련해서 선호순위 파이낸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HMM 신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요 이제 선사들 화주들이 발레 거의 대부분 발레네요, 그렇죠? 발레막스 파이낸싱 하는 거에 이제 폴라리스가 하던 거를 이제 H라인에서 인수해서 5척 리세일한 건이 있는데 그 건이 이제 5척이 주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SK 해운이나 페노션에서도 발레막스 관련해서 파이낸싱 하던 거를 저희들이 주선했습니다. 참여한 은행들 보면은 뭐 BNP라든가 외국계 금융기관도 꽤 있고요. 주로 이제 선박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기업금융 1실인데 저희 실입니다. 저희들이 뭐 거래처는 SK해운하고 H라인하고 요코카 캐리어 등등 잔금상선이 있고요. 등등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자기 운송 계약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금융 조건이 있는데요. 여신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대신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5년 정도로 풀스를 행사하는 금융 구조를 갖고 가고 있고 금리 수준은 보시면 라이브 플러스 150에서 약 250bp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신용도라든가 기간, 담보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금융을 뭐 적극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좀 제약은 있었으나 국내 선사 위주로는 뭐 상기와 같이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부산에 있는 해양사는 금융실을 통해서 중소형 선사들한테도 직접 대출을 통한 선박금융 또 BBCHP 방식의 해양 선박금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는 거의 실행된 사례가 없고요. 주요 딜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되면 하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취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 선박금융 동향에 대해서는 여기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네, 자담회 때 잠시 자담회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문 부회장이 몇 시에 떠나시나요? 김영문 부회장이 5시면은 뭐 그 장세호 실장이 먼저 발표하니까 충분히 듣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45분에 그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 경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